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맛비가 잠시 쉬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보면 잔뜩 흐려 있고요. 날씨가 변덕이 너무 심합니다.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부동산세 부담에 불법을 택하는 국민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종부세, 양도세 오르는데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거는 법상 안 되는 건데요. 납세 능력 고려 없는 일방적 세제 탈법으로 내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윤이 처음 맞붙었다. 자, 처음이란 글자 눈길 잡고요. 그리고요, 윤이 여기 보면 지지율 양강입니다. 1, 2를 다투고 있죠. 역사 인식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충돌했는지 각각의 목소리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윤석열, 미군, 미점령군 황당무계 발언이다. 이재명,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정부가 말려도 민주노총 8,000명 시위, 경찰 수사 착수했다. 지금 서울 도심에서 주말 동안 민주노총 집회 열린 모습이 사진으로 좀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 아래로 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선 접종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밤 10시 야외 음주 금지됩니다. 지금 정부가 노 마스크 철회, 이거 방역 강화 쪽으로 갔죠. 뭐냐면 좀 고를 했거든요. 그러나 안 되는 걸로 됐고요. 그리고 밤 10시 야외에서는 아예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확진자가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토요일 기준 올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톱 기사인데요. 코로나와 사투 3라운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2라운드까지 이미 다 겪었습니다. 백신도 무력화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최소 90개 이상 국가로 번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들어와 있죠. 백신 공급이 변이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WHO 세계보건기구가요, mRNA 백신 기술, 이 노하우 공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뭔가 좀 효과가 좋다라고 평가받는 기술이죠. 이거에 대한 공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전 세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5일 월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첫 충돌입니다. 자, 그동안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의 경쟁은 각 당 안에서 조금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와 각 당에서 약간 뭐 공격하는 모습,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1, 2위를 다투는 주자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첫 충돌, 이런 표현 오늘 신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대8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의 경쟁, 지금 9명이 등판을 했죠.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 대 나머지 8명의 대결 아니냐. 주말 동안에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의 행사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돌직구 면접입니다.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쟁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날카롭고 말하기 부담스러운 질문들이 좀 등장했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집회 끝 걱정 시작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 이 얘기입니다.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좀 분석한 신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른바 대선 지지율 대장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른바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사진을 크게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죠. 대선 1, 2위 역사 논쟁 첫 충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잠깐 말들이 소개돼 있어요. 원래 순서상으로는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뭔가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SNS상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밝힙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받아친 겁니다. 아마도 오늘쯤 윤 전 총장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됐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는 안타깝게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출발했고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위에 진행 상황을 보여주죠.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금 영상으로 하겠던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요. 윤 전 총장, 미군이 점령군? 셀프 역사 왜곡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 표명 없어 더 충격이다.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있기 전에 광복회장에 관련 발언이 있었어요. 소개가 알려졌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저 발언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흐른 뒤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를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승만 DJ도 점령군이라 표현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화면의 제목을 위해 보시면요.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해묵은 건국 논쟁의 데자뷰인가? 그리고 향후 이 주제를 놓고 여야가 전면전으로 가는 건가? 과거에 건국 논쟁 한바탕 여야 충돌이 있었죠. 이번에 또 그러는 건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여야 전면전까지 확정이 될까요? 그리고 이 사안, 이게 누구에게는 좀 불리하고 누구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과거의 건국 논쟁을 다시 끄집어 와 보면 우리 사회 사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더 주류로 자리를 잡았던 걸 반추해 보면요. 예. 이재명 지사식의 역사 해석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오늘 아침에 보수 신문들의 사설들이 예. 대부분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쪽에 예. 견해를 많이 실었더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걸 조각조각 나눠서 따지고 보면 해방 후에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게 9월 9일입니다.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을 맞았죠. 광복이라는 게 뭡니까? 주권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세부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업적에 의하면 당시 일본 총독부는 조선 총독부는 전쟁에서 질 걸 알고 미리 일본인들에 대한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서 예. 당시에
조선 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마크 협상을 했다. 예. 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여은영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9월 9일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의 쭉 전개 상황, 그리고 미군이 진주한 이후에 벌어지는 미 군정청에 의한 지배, 이걸 감안해 보면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거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저는 우려하는 게 이런 식의 논쟁이 건국 예. 논쟁 때도 똑같이 빚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기독교 내지는 카톨릭이 포교가 될 때 그걸 막았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조선에서 당신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자, 바닥에 십자가를 깔아놓고 예. 이걸 밟고 가라. 밟고 가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 밟고 가지 않으면 너는 기독교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예.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선 1, 2위 주자들 간의 이 논쟁은 사실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흡입하기 위한 예. 지금 좋은 재료를 하나 뭐 어느 쪽에서 던졌든 간에 예. 서로 맞받아서 지금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걸 저는 중도에 서 있는 사람들 또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는 대체 어느 편이냐라는 식의 강요를 하다 보면 예. 이건 서로가 서로 잃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대선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상대에 대해서 부정하고 공격하고 이걸로 시작이 된다면 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암담해지는 것 같다. 대선 역사 논쟁은 저는 예. 그런 점에서 더 확전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전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심상치 않거든요. 휘발성은 굉장히 높죠. 사실 1, 2위를 다투는 대선 주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서로 지지층, 흔히 말하는 예.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아니면 서로 지지층을 이거보다 더 쉽게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예. 다른 사안 없죠. 그런 점에서 이건 뭐라 그러죠? 뭐 회색지대라고 이럴 때는 회색지대라고 하면 뭐하지만 수정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설당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미래를 얘기할 시점에 왜 자꾸 한참 전에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서 이걸 갖고 이른바 충돌을 벌이고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대선주자 1, 2가 이걸 괜히 꺼낸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강한 목적들을 품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최영철 편집위원께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진영의 표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도층 표를 많이 가져야지만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게 중도층 표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슈를 선점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나 이재명 지사가 무언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도층에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세에 좀 몰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라는 게 사실 어떤 질문을 받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저 발언이 의도성 있는 발언이 아닌데 지금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격의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비치는데 저 발언이 애초에 의도성 있는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발언은 이재명 지사가 좀 손해를 봤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사실 주특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주특기도 아니고 예. 이재명 지사가 요즘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문재인 정부와의 다소 차별화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친일이라든가 반미라든가 이런 프레임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반에 몰고 나왔던 그러한 간판들인데 예. 지금 했던 부분은 의도성이 없었던 발언이었는데 약간 수세성이 있다. 이 점을 윤석열 총장이 파고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서는 역사전쟁이 만약에 조금 확전이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층으로 파고드는 무기 하나는 가진 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실 기자들과 질의응답 TK를 방문했던 당시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생각과 달리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강하게 반박하고 다시 그거에 반박을 하면서 약간 뭔가 커진 모양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때리기 공세를 취한 윤석열. 그렇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한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처가 의혹 수세 국면 넘기기 아니냐.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니까 위기 돌파용으로 이 반박을 하는 걸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기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전술을 채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위기 돌파하려는 듯하다.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의까지 했죠. 그래서 보수임을 강조한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렸다고 이 기사는 해석하고 있어요. 신경미 전 의원님, 이 기사의 해석 일단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는 이 기사가 상당히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7월 2일이죠. 장모의 법정 구속, 유죄를 넘어서서 법정 구속까지 된 것은 윤 전 총장으로서는 충격 중에 충격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요. 지금 이어지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운명은 가속화의 길을 어느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떨어질 것이냐라는 지금 위기의 기로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잘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뛰어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 논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윤시환 변호사. 다르게 해석하십니까? 이 의도에 저는 대해서? 이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당내 사실 1대8 그 구도잖아요. 당내 공격인데 본인의 기본 시리즈에 대한 공격도 가속화되는 마당에 사실은 저 이재명 지사답지 않은 프레임이거든요. 역사 논쟁에 그 크게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적극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외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김원훈 광복회장도 참전을 했고 그 뒤에 이재명 지사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논쟁을 가열화시켰단 말이죠.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경선 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 구도를 깨고 본선 구도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당내 어떤 결집을 시도하는 이것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활용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애당초에 정치적 구도를 짠 것은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본인은 확전은 안 할 겁니다. 요선에서 가지가지. 왜냐하면 소련 해방군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점령군이라는 팩트만 제시하면서 이 논쟁을 조금 불을 붙인 다음에 7월 11일 이후에 컷오프 이후에는 아마 다시 확전하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들은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실 테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당 문제, 입당을 과연 언제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긴 하죠. 보겠습니다. 입당식이 신경전이다. 윤석열 상황을 좀 보고 국민의힘은 8월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대선 주자 영입을 맡은 권영세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을 좀 맡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입당 여부가 지금 또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일입니다. 뭐 각각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당을 그러면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 주저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하고 또 제가 많은 그 국민들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방법론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뀌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다른 데한테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을 사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 또 제가 만나야 되는 분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거는 공개를 못하고 제가 만나야 될 것이고 하여튼 많은 분들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현 정치 상황상 그 프랑스와 같은 제3지대는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내 말에 듣고 있었으니까 나는 8월 안까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다르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국민의힘 쪽의 얘기는 뭐 저렇게 윤석열 전 총장과 정 총장 측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입당 쪽으로 무게가 기운 거다. 그리고 이건 시점만 남아있는데 뭐 8월 얘기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는가 하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민심 투어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입당은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시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입당은 하겠죠. 뭐 자신이 6월 29일 날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을 때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고 이미 얘기를 한 판에서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정치 철학을 바꾸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입당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이겠죠. 지금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선 명분이 있습니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동시에 존재해야 그 정치인이 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윤 총장이 일단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늦추고 있다. 무엇이냐? 윤 총장은 7월 2일 날 장모가 법정 구속됐지만 바로 입당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면 전환용 카드로 입당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교과서를 좀 더 보고 그리고 시험을 쳐야지 나 문제지만 보고 시험 치는 그런 나쁜 학생 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명분을 국민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 속전속결로 지름길 가는 정치는 안 해. 지금 민심 투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민심을 나에게 투영시켜서 그 동의와 지지를 발판으로 나는 정치를 할 것이야. 이 명분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리 차원에서도 지금 들어가면 단체전에 합창단의 1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윤 총장은 지금 골키퍼와 이미 1대1 구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를 합창단의 일원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나는 독창회를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독창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입당해서 합창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싶지는 않다는 그러한 전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돈 없어 죽겠어. 이거에 통용이 안 됩니다.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되면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시기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술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윤 총장은 지금 입당 시기를 늦추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제3지대가 확실히 없어졌다는 판단을 가졌을 때 윤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럼 입당을 하더라도 경선 초반부터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소린가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가 했듯이 1+1 최종 정당의 후보가 나온 뒤에 결선 경선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수찬 변호사, 지금 사실은 최영철 편집위원은 뭐 입당 말고 지금 뾰족한 선택은 없다. 다만 시간의 문제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윤우찬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입당할 경우에는 경선을 초반부터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중간 또는 말기에 최종 후보하고 그냥 1대1 협상 이렇게 간다고 좀 갈 걸로 본다고 전망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길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상대방 있는 거니까 국내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보고요. 다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국내심의 입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소속으로 대선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또 밖에서 원내교섭을 구성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제 예측컨대는 윤 총장이 밖에서 국내심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들어와야 이제 경선들 과정에서도 본인의 입장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우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안철수 대표와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게,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에 들어오면 안에 있는 대권 주자급 분들이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올 필요가 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 기회가 없어졌던 것이고,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미 출마하실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거의 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윤 총장 입당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또 출마 선언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기 입당해가지고 본인과 다툴 중량급 인사가 안 나오리라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당해야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우군이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바깥에 네거티브가 있었을 때 안에서 당 차원의 대응은 안 된다 하더라도 당에 있는 국회의원 차원의 대응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입당을 조기에 한다는 것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선 팀을 어느 정도 구축한 뒤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본인을 케어해줄 수 있는 대선 팀과 함께 입당을 해도 하지, 그냥 본인 혈혈단신 대선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은 본인이 아마 쭉 그동안의 대선 후보들의 부침을 보면서 상당히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입당은 하되 시기는 조금 늦추거나 국내 심과의 조율 여하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입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우찬 변호사는 입당을 하더라도 경선 참여 시작부터 하지 않을 것으로 보세요? 경선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감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국내심의 입장이 먼저 서야 되겠죠. 그런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내심의 경선 참여가 없으면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그거를 감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네이밍은 했어요. 난 야권 주자다. 사실상 가치를 내걸면서 야권 주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야권 주자의 대선 지지율이 3자 대결을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여론조사 돌렸더니 국내심 후보자가 7.5%뿐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심 입장에서도 대선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현재는 자당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의 존재나 입당 여부를 무시하고 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내밀한 협조 내지 협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상황이. 그렇다면 단순하게 보면은 초반부터 경선 참여하는 건 나는 당신들과 급이 달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금 예선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를 다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후보가 되게 되면 사실은 좀 지지율이 떨어진 후보들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격의 포인트가 도덕성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그럼 공격하게 되면 지지율이 좀 더 처져 있던 후보들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윤 전 총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증을 사전에 받게 되는 결과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또는 몇몇 의원들이 야권 주자를 향한 서로의 공격은 자제하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경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입당을 해서 최종 후보와 1대1 단일화를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국내심이 갖고 있지 않은 지지 세력을 윤 전 총장이 이걸 만들어야지만 본인이 어쨌든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호남에 대한 지지율이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국내심 지지율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어떤 그 플러스 알파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내에서만은 뭐 8월 중 얘기하고 상황 보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8월 중에는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선이 한참 실시되거나 아니면 경선이 끝난 중에서 최종 후보가 경했을 때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한다.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건데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요. 자,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장모 구속 명분 얻은 검찰 수사 탄력 핵심은 윤 개입 여부다. 지금 뭐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수사도 진행되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뭐 공수처 관련된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도 있는데 단기간 사법 리스크 해소 힘들 듯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짧게 최영철 편집위원께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장모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죠. 그리고 수사가 여러 갈래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처음에 법정 구속됐을 때 당장 든 생각은 이거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 몇몇 분을 만나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갈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주식시장 비교하면 이게 이미 노출된 재료가 결국에는 뭐 실적 발표로 이어진 것이죠. 확인이 된 것뿐이다. 그래서 이미 다 나온 재료가 결국 뭐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으로서 주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뭐 공시가 된 상황인데 그 전에 다 알던 것들이 이미 윤석열이라는 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소재가 아니다. 이미 노출된 재료가 지금 발표가 됐을 뿐이어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윤석열 장모가 그랬고 윤석열 뭐 처가가 어떤 거고 대충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윤석열의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윤석열이란 이 뭐 주식에 계속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사실은 가치주였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가치주.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됨으로써 이제 성장주로서의 효과도 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미 노출된 재료 하나로 특별히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번 장모 구속의 여파로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뭐 출마 선언 뭐 20일 만에 결국에는 나 못하겠다. 베끼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많이 노출된 재료만 갖고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를 봐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러다 그 사람 전과 사범 아닌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본인 음주운전 이런 것도 있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본인 거는 없잖아. 이렇게 정치적 상대자들과 비교하는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건이 윤석열이라는 주식에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뭐가 수사 사항이 계속 있고요. 아마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경쟁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요 각각 TV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 면접이란 이름의 행사도 있었습니다. 대선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다음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기본소득 실현 불가하다 문매. 그러다 이재명 8대1의 일방적 토론이다. 지난 3일 밤 TV 토론 그 얘기입니다. 경선을 보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정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이제 후보들이 대부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요, 공세를 좀 한 거죠. 다만 추미애 후보만 약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뭐 영남 역차별 발언 누구도 설전, 뭐 지역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기본소득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 3일 밤 있었던 TV 토론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렇게 그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리고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1번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지역 문제를 너무 거칠게 접근하신 잘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꺼낸 어떤 그 사회적 일깨움이라고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 TV 통해서 특히 박용진 경선 예비 후보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질문을 좀 했거든요. 그 모습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목의 별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더 세게 재산세를 물어요.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필품 없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 말꼬리 잡지 마시면 좋겠고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일부입니다.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본선에 만일에 민주당 후보로 돼가지고 가시면요. 윤희숙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큰일 납니다. 자, 굉장히 질문집 수위가 높죠. 자, 그리고요, 이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사실 면접관을 뽑는 문제를 두고 지난주 후반부에 굉장히 내용이 있었죠.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전문 면접관 당일에야 확정했다. 가까스로 국민 면접을 치른 여당. 그러니까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3명이 면접관으로 이 위촉을 하겠다고 발표됐는데 한 명만 빼고는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김경률, 내연꽃, 정수경, 청관율, 선임. 사실 중간에 한 명이 있었는데 또 바뀌었죠. 2차 면접에서 어제 순위를 매겼는데 이런 이낙연 1위, 최무순 2도 나왔다.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이 면접관으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질문에서 좀 주목을 받았어요. 이 기사는 좀 이후에 준비했고요. 자, TV 토론과 국민 면접, 신경미 전 의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적 관심을 얻는 데는 좀 미흡했고요. 미흡했다. 그건 흥행 측면에서 좀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상을 했던 건데 이게 국민의 눈길을 끌기에는 소재가 좀 부족했죠. 그리고 이제 이 국민 면접관 제도라는 것도 일단 저기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많이 시도했던 건 아닌데요. 면접관 이 선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는데 좀 그쪽 방향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8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7대 2로 일단 분류가 됐고요. 2요? 그렇죠. 추미애 전 대표가 전 장관이 확실하게 이재명 지사 쪽으로 편을 갈라 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아주 선봉을 쓰고요. 굉장히 강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한 질문 그리고 예리한 질문들이 나왔고 아마 이 지사가 굉장히 당황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지사가 별로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공격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처럼 날카롭게 강하게 훅 들어올지는 몰랐던 것 같고. 그러면은 주말 동안의 모습을 보셨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어는 약간 약했다고 보세요? 제대로 방어를 못했죠. 기본 자세는 가지고 왔는데 방어 자세가 충분치는 못했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뭔가 질이 그다음에 공격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 토론 초반에 정세균 총리가 왜 이러시나?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왔을 정도로 그렇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그것은 예상은 됐었는데요. 소재로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약장수 발언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소득은 누구나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김두관 전 지사 지금 현재 의원이 또 계곡 정비 가로채기를 그 얘기도 꺼냈어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지금 한 5가지 종류의 이 지사에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우리가 모두 다 예상을 한 건데 약장수 발언하고 계곡정비 가로채기 이 부분에 대해 그런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뭐 오해다 전체 맥락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된 약장수 발언, 계곡정비 가로채기, 역차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말하자면은 국제회의까지 하고 여러 가지 또 국제적으로 광고까지 하고 그리고 가는 자리마다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내 일본 공약이 아니다라고 물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서운 공격이 있었고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푸념일까요? 이거 뭐 토론이 1대8이다 지금. 굉장히 저기한테 본인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본인은 발언기가 해명할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다. 뭐 이런 약간 불만 표시도 좀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토론에도 많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서 또 후보도 좀 좁혀지지만 또 이어지거든요. 계속 이런 모습일까요, 그럼? 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일 컷오프 돼서 이제 6명으로 좁혀지긴 하죠. 오늘 물론 정세균, 이광재 둘 중에 한 사람만 남으니까 오늘 오전 9시에 좀 발표 예정입니다. 8명 뭐 그렇게 가긴 하지요. 그러나 저는 또 똑같이 11일 전까지는 이 국면으로 갈 것 같다. 심지어 6명으로 좁혀져도 이렇게 갈 것 같다. 왜냐? 처음에 출발할 때 1강, 1중, 7약 이랬잖아요.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근데 워낙 지지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방어하는 거에 사실은 급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후보들이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선두주자에게만 공격을 집중하는 현상 때문이다. 과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국민 면접 방식의 토론,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불러서 하는 토론, 이거 말고 지금 컨벤션 이펙트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긴 하지만 이 당내 경선 자체가 언론에서 다뤄줘서 전달하는 얘기 말고는 지금 사실 신 의원님은 자세히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왔고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당원이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 같은 곳에 접속을 해서 보지 않았으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조각만 지금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조각조각 전달은 결국 선두주자 이재명 대 나머지가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 모습으로만 이 모습밖에 지금 안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 방어를 잘했냐 못했냐인데 워낙 공격들이 매서우니 방어하는 쪽은 수세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관 점수에서 이재명은 3등 안에도 못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은 아마 6명으로 좁혀져도 저는 갈 것 같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럽다 싶은 것은 이렇게 9명끼리 붙으면서 완전히 네거티브로 서로 물어뜯는 네거티브로만 가지 않은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6명으로 좁혀지고 나면 기본소득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사실 토론을 해도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지금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또는 앞으로 AI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 기본자산 또는 뭐 다른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한번 설명해보고 그게 서로 토론이 되고 이러면 재미는 없겠죠. 그러나 아마 생각이 깊은 유권자는 그때 또 판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저런 공방만 이어지는 거 저거에 아마 당분간은 되풀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9명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 배정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토론이나 이 국민민주협 시작이 되네 이 9명 후보를 뭐 그룹으로 좀 나눠서 뭐 1대1 아니면 한 3그룹 정도로 뭔가 좀 다른 방식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채택은 안 됐고요. 이렇게 9명 후보가 그대로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컷오프 통과되면 6명으로 좀 좁혀지긴 하지만 6명도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어떤 토론을 벌이기에는. 하여튼 어제 주말 동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국민 면접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후보들 발언도 주목받았지만 면접관 중 한 분이 좀 주목을 받은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국 임명 찬성하셨어요? 여배우 스캔들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도 논란 돌직구 면접이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후보들이 이 질문을 받으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설명을 한 면접관은 지금은 전 의원이지만 의원 시절에 미스터 쓴소리로 꼽혔어요. 이른바 조금박해 중에 한 분으로 꼽힌 거죠. 쓴소리를 많이 했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그래서 김혜영 전 의원 면접관인데 주목을 좀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배우 뭐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전체 글의 맥락을 보시면 우리는 촛불 명령을 받들고 촛불에 약속드리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렇게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관하여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미스터 쓴소리 맞는 것 같네요. 사실 후보들끼리 하기 어려운 질문을 김혜영 전 의원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토요일 날 있었던 TV 토론은 그 뭐 저희 기자들로 얘기하면 스트레이트 거리를 뽑아내기가 좀 어려웠던 그냥 박스만 있는, 그렇습니다. 박스 기사만 쓸 수 있는 그냥 보통 수준이었는데 어제 면접관이 들어서서 면접을 통한 그 압박을 통한 그런 후보 검증은 아주 의미 있었다. 정당이 원래 해야 하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 여태까지 사실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후보들의 자화자찬만 우리 국민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면접관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강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어제 실토를 많이 하셨어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총리 때 나 솔직히 조국 반대했습니다. 당시에는 얘기 못했죠. 그렇게 실토를 많이 했고 정세균 총리도 인사 잘못한 건 많았습니다. 이제 실토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위기로 해서 정당이 정말 후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한다면 국민들의 참정권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정당이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 부분 참정권이 훼손당하면서 결국엔 제대로 된 통치자가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압박 면접은 굉장히 좀 점수로서는 평가받을 저런 만하다. 종류의 이런 형태의 압박 면접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TV 토론만 하면 후보들은 자신의 PR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거든요. 자기 자랑 뒤에 무언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정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 면접은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었다. 앞으로 좀 더 민주당이 발전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면접이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질문을 소개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경쟁 정당의 저런 어떤 대선 경쟁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공개적인 내부 검증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후보들로 하여금 해명할 기회를 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차 더 추궁성 질문이 나가거나 해서 추가 질문을 좀 더 집요하게 들어갔으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큰 해명이 아니 기존에 했던 그 해명 그대로 짧게도 그래서 어떤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전문가 패널로서는 적당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아쉽다.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 보시기엔 좀 더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각 후보자들 스스로가 이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차마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얘기죠. 예를 들면 이낙연 지사나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뭔가 털어내고 싶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사실 조국 장관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총리가 장관 재청권이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사실은 실질적인 재청도 행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실적인 얘기 하신 건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다는 말을 하시기는 애매하죠. 그러나 경선 절차가 진행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기존에 민주당의 짐이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털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자리를 깔아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김혜영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셨겠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들에게 짐을 털어줘야 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어떤 절묘한 질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형태의 TV 토론 면접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말렸죠. 지금 코로나19 특히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하다. 그러나 집회는 강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여의도에서 할 예정인데 장소를 바꿔서 도심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8,000명 도심 집회 강행했다. 서울시 감염병법 위반으로 전원 고발. 여의도 마키자 종로에 모였다. 거리 두기 안 지키는 경우도 보였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 무강용이다.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국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로 이 세상을 바로잡읍시다. 잠잠해지면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도 되지만 지금 아주 위험한데 그렇게 하면 되는가?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민주노총 도심 집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평가들 담고 있죠. 중앙일보는 인용을 통해서 집회도 내로남불이냐, 정부 태도가 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향신문은 전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야구장은 풀어놓고 거리는 왜 막나, 이런 얘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기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보수 집회엔 살인자라던 청와대, 민주노총 지휘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를 다시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살인자 표현에 논란이 됐다. 청와대, 민주노총 방역 무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집회도 내로남불이냐, 이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죠. 국민 생명권이 우선이다. 또 반면에 공연 야구장을 풀어놓고 거리는 왜 막나, 이 목소리를 제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도심 집회 강행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래쪽 가면은요,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물어야 참가자 수사 착수했다. 그리고 노동계 목소리를 적고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도 제한이 없다. 이거 형평성 문제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신문 연속해서 봤고요. 패널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윤경호 위원 요 순서로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입장이 그 이전에 작년 10월달 있었던 개천절 집회 내지 그다음에 8월달에 8.15 집회 때하고 입장이 똑같이 아주 데칼코마니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야구 공연장 등의 이런 것들은 뭐 방역 관련해서 더욱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 왜 그거는 풀어놓고 집회 시위 자유를 막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생업이고 생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별개 차원의 그 대상이고 이 집시와 관련된 자유 헌법상의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의 경우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더 절박하건 절박하지 않건 간에 그건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 어쨌든 집회 시위를 참가하거나 주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헌법적 가치를 갖는 거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이 공공의 이익을 막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당국이 막는 정도도 똑같아야 된다. 이번에는 사실은 또 확산 일로에서 있었던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국가 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서울시와 경찰의 대응은 똑같이 엄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기지국 조회, 접속 조회까지도 했었거든요. 다른 데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기지국 접속 조회 같은 걸 하지 않고 듬성듬성 한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민노총 분들에게는 우리가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 결정적 체증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아. 우리에 대한 수사는 아무래도 좀 온화해. 이런 이제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똑같이 엄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집회와 방역 조치와의 상관관계를 집회 참석하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방역 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현장에 가서 민노총에 방문해 가지고까지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게 되면 차량 집회로 돌리거나 이렇게 변형된 집회 형태로 본인들의 어떤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도 안 보여요. 일종의 그 2m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으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뭐 두 가지 신문 연속해서 봤고요. 일단 전체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사태는 사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참 무책임했다. 그래서 제가 짓밟힌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공동체 의식조차도 사실은 외면을 한 거고요. 뭐 공연장이나 아니면 대형 쇼핑몰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같이 적용해달라. 그 미국의 연방 대법관의 판례들이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느 대법관 제가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내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제돼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노동계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집회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 얼마든지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뭐 델타 변이 뭐 등등의 여러 요인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강화해야 될 정도로 불안감이 커져 있는 지금 처지잖아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런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잡혔던 집회조차도 일단 보류를 하는 게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오히려 더 우선시돼야 되는 태도였다. 그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억지로 집회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마스크 하나 썼다는 그것만으로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건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것이다. 작년 8.15 때 보수 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던 이유도 바로 똑같은 잣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노총의 도심에서의 집회 강행은 이건 정말 무책임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상대에 대한 배려. 그 상대라는 건 바로 국민이고 공동체죠. 그거에 대한 배려를 무참히도 짓밟아버리고 외면한 거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야권에서는 사실 왜 청와대와 대통령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통상적이라면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리죠. 수석 보좌관회가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죠. 뭐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100번 지당하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에 집회는 열렸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확산되거나 이러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거죠 지금. 일단 방역 당국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어발 로비, 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외제 자동차를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경찰은 열흘간 제공 정황을 확보했다.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박 특검 측은 이거 차량 렌트비 지급했다. 돈 다 낸 거다. 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산업자에게 이 외제 자동차를 빌려 탄 박영수. 앞선 내용이죠. 뭐 이걸 뭐 제공했는데 뭐 돈을 냈다라고 또 다시 반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 받은 검사도 이어줬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이게 좀 무슨 기사입니까? 이 기사는요. 이제 어떤 상황을 좀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수산업자가 일단은 사기 행위자예요. 사기 범죄자인데 오징어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한 110억 정도를 투자받아서 편취한 그런 이제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와 친분을 맺고 뭐 차도 받고 뭐 골프채를 받고 시계 받고 이런 이제 언론인, 검찰, 경찰분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많이 불거졌죠.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도 친분을 형성한 이후에 본인이 차량 렌트카를 받아서 일정 기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렌트비를 사용 대가를 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다만 이제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변호사 신분이었죠. 2016년도 11월 30일까지는 그 뒤에 11월 30일 날 특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 뒤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공무원 신분이에요. 특검법에 보면 사실은 처벌조항 적용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특검이 판결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한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금 관련 직권남용, 그리고 문화예술계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4년 6개월간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언제 저 수산업자로부터 해당 차량 제공을 받았는지가 시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이었는지 아니면 특검을 담당할 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2016년 11월 30일 이전이면 뭐 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그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의 리스 비용 상당액이 1회에 100만 원 이상이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이면 이 형법상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저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부장검사 한 분이 뭐 시계인가를 받아서 이제 입건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분을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포항지청으로.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수산업자와 그 검사를 이어줬다. 그 이어준 시기가 2019년도 8월경이라니까 아마도 차량을 제공받아 탄 시기도 특검 재직 중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부분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확인이 돼서 그 시점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본인은 다 렌트비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 보면 또 싸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익 제공의 우리가 형태로 보기 때문에 렌트비가 과연 시가 대비 적정했는지 여부도 또 아마 경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름이 굉장히 길죠. 어쨌든 국정농단 특검인데 아직까지도 4년 6개월 동안 특검이 현재 간판을 안 내리고 있어요. 형철 표지비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제가 아는 포항의 모 경찰관도 이번에 대게 한 박스를 받아서
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걸려들어서 지금 직위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한 박스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이란 분은 정말 그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특검으로 임명된 분인데 단돈 250만 원 때문에 그 사기범과 그런 뭐 지금 혐의가 확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 엘리트 계층에 우리 사회 지도층 계층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구나. 정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이런 국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안 터지면요.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명할 게 있으면 해야 되고요. 억울하다고 판단되겠으면 설명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일단 뭔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는 나라 국격 걸맞게 한국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쿠타드 뭐 이렇게 부르죠? 사실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의 기구예요.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위로 올렸습니다. 웅쿠타드 57년 만에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도국에서 속했다가 선진국 올라간 경우는요. 전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무역 투자 역량 등 인정을 받은 거다. 국제사회 기여도 커질 것이다. 사실 선진국 됐으니까 뭐 좀 더 좀 기여하라. 이렇게 요청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선진국으로 분류됐답니다. 무역개발회의, 아마 웅크타드 우리 귀에 조금은 읽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WTO 세계무역기구가 본격화되기 전에 유엔 산하의 직접 기구인데 64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중에 4개 그룹으로 나눠놨는데 그 4개 그룹 중에 선진국 그룹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군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국, 그리고 이제 개도국이 있었는데 우리는 개도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대개의 경우에 개도국과 선진국은 영어로 underdevelopment 뭐 이거니까 경제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지금 몸집이 커졌다.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그 얘기를 의미합니다. 자,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책임도 당연히 커질 듯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